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도 며칠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시험을 잘 보면 좋죠. 당연히 시험이라는 게 뭐 잘 보면 좋겠지만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험은. 그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그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왜냐면 힘드니까요. 공부하시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옆에서 저는 이제 이 수험생과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속상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뭐 저야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한국사 수업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집에 가서 녹초가 되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힘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시험 너무 못 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국가직 그 총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저는 크게 사고도 한번 나봤고요. 뭐 죽음의 경계에 한번 있어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 여기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처지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뭐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니까 또 힘내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4월 8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는 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국가직 한국사 9급 총평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해설 강의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직 해설이 끝난 뒤에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남짓 지나면 또 지방직 시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서 1년에 국가직만 응시를 할 수밖에 없는 직렬도 있겠지만 또 일행직이나 이런 대부분의 직렬들은 또 지방직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2달 정도 어떻게 관리 이렇게 좀 단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 2개월 정도 또 좀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짤막하게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총평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나책형 기준, 문항 번호는 나책형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한 토막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학습 성취도가 완성 단계에 있어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소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교 대상은 작년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사실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 시험이 되게 쉬워가지고요. 이게 제가 앞으로 이게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이게 저희 노량진에서 이게 매핑 삼겹살집이라도 좀 차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에 비하면 다소 좀 난이도 조절이 잘 된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한국사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연도 한국사는 극상의 난이도 문제는 없었지만 적절하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 추세에 맞춰 사료를 일단 잘 읽어야 돼요. 이 사료를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빨리 풀려고 그냥 뭐 이렇게 사료의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시험이고요. 잘 읽고 답을 해야 하는 문제가 눈에 띄었고요. 나책형 기준으로 보면 4번 1차 거란 침입 당시에 서희의 외교단판 사료하고요. 그 다음에 띄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오타네요. 14번 그 예속논쟁 사료 등은 사료를 잘못 읽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잘못 고를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책형 기준으로 봤을 때 4번 거란 침입 당시 서희의 외교단판 문제는 뭐냐면 이 서희가 소손령과 외교단판할 때 우리가 여기 거란과 통교를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여진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여진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료를 읽고 아 여진이구나 이렇게 하고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요. 이 사료는 서희가 거란의 소손령과 외교담판을 하는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거란과의 관계, 서희를 찾아야 되는 문제지 여진과 관련되어 있는 동북구성을 찾으면 안 되는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14번 예속논쟁 사료 같은 것도 그 남인의 입장에서 서인의 서인의 주장, 그러니까 서인의 주장 1년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그 사료에 등장하는데 이 송준길이 서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송시열, 송준길 이게 이제 서인 송송 커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송준길의 예속논쟁 주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인이 예속논쟁 당시에 주장했던 걸 비판하는 거니까 그 정당은 붕당은 당연히 남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4번 문제는 사료를 읽고 아, 이 사료가 서인을 비판하는 사료고 남인에 대해서 찾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남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글들을 잘 분석을 못하고 키워드 하나 송준길 뭐 이러면 아 서인 막 이러고 이제 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높게 유지됐습니다. 실제로 20문항 중에서 지역 통합형 문제, 그러니까 평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답이 제너럴 셔먼호로 떴거든요. 그 사건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평양 대동강 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인데 이것까지 근대사, 우리가 제너럴 셔먼은 근대사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대사 범위로 문항으로 포함을 시키면 무려 9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문항에서 근현대사 문항이 9문항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출제 비중이 45%가량이 되는 거니까 좀 앞으로 학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근현대사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다음 시험이 또 근현대사 비중이 높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죠. 뭐 출제 위험 마음이니까. 근데 근현대사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문항들이 많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를 실제로 잘한다는 것은 한국사 전체를 잘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 지구력이 약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 앞에 고려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으로 말씀드리면 올인원 1까지 이때 막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뒤로 가면서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올인원 2, 3 이렇게 가면 거의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뒤쪽에서 결판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우리 그 있잖아요.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맨날 집합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뒤쪽을 잘해야 돼요. 확률, 뭐 통계 이런 걸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시겠죠? 뒤쪽에 힘 많이 쏟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항 비율을 좀 볼 텐데요. 이 문항 비율도 최근에 문제, 그러니까 근현대사 문제가 많은 문항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시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문항 비율도 아주 적절하게 안배된, 그래서 실제로 해설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좋아요. 문항 비율 배열도 좋고 이 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문제의 질이 좋아요. 아주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문제가 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이제 13번 문항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드리겠는데, 그 문제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논란이 될 만한 소지의 선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사시대 문제는 1번 한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항이고 나책형 기준으로 1번 문항이었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고대사 문제는 정치사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세 문항이 고대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뭐 우리 좀 열받는 거 있죠. 이 고대 문화사 이건 막 진짜 더럽게 많이 외웠는데 그죠? 고분이랑 막 너무 많이 외웠잖아요. 또 중석이랑 막 보충 이것 때문에 보충했는데 또 하여튼 뭐 이게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려 정치사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문화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화사 문제가 지금 조선사하고 고려사 한 문항씩 출제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실전 동영 문제 풀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문화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면 두 문항 정도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나오면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게 문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면 거기에서 변별력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문화사가 문항 비율이 적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승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사 비중이 역시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문제 중에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걸러낼 수 있는 두 문제예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이 두 문제 다 틀렸을 거예요. 고려 문화사하고 조선 문화사. 그럼 90점이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합격 컷은 95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점은 좀 불안하고 95점 정도 되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뭐 100점 맞으면 당연히 좋고요. 요 문제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문제 보면 두 문제, 한 문제, 경제사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고, 이게 경제사 문제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대동법, 수치제도 문제가 나왔죠. 조선 경제사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수치제도가 나오든지 이항법 이후에 경제 상황의 변화를 묻든지, 이게 두 개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뭐 지도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공무원 스타일 문제예요. 이 두 문제는 둘 다 공무원 스타일로 나왔고 뭐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료도 안 줬어요. 그냥 뭐 이거 알아요? 모르죠? 거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확 그어버리는 완전한 공무원 스타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결국 승부를 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이제 근대사 문제인데요. 근대 정치사에서 두 문제, 경제사에서도 한 문제 나왔어요. 그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과 관련된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일제시대가 세 문제 나왔다. 이거 고무적입니다. 일제시대가 세 문제가 나왔고 현대사가 두 문제 나왔고요. 시대통합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시대통합 문제는 제가 근대로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시대통합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총 20문항이 이렇게 문항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항 배치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설을 좀 한번 해보죠. 자, 2023년 4월 8일에 시행된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죠. 1번서부터. 제가 이게 조교가 지금 막 그 사진으로 찍은 시험지를 바로 쳐서 이게 올리는 거라서 지금 바로 올리는 거라서 이게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조교가 좀 오타가 좀 있잖아요. 그죠?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없으면 좋고요.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미송식 톡이 나왔고요. 팽이형 톡이 나왔고 붉은간 톡이 나왔으면 이건 청동기입니다. 이건 뭐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예요. 사실은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 철기 때 세형 동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수전,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사용됐던 건 철기입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사용되었다? 이거는 구석기 때죠. 어떤 분이 카페에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계속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 진짜. 청동기 때 뭐 주먹도끼를 계속 사용해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건 변환이니까 이것도 철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건 나책형입니다. 나책형. 자, 밑줄친. 이거 뭐야? 이거 뭐 자석이 붙어 있네? 어씨, 계속 좋아져. 아씨,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 또 신기하잖아, 중석 이런 거. 아씨. 자,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겨울 10월 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차등이 있게 빌려주었다가 이게 빌려주었다가 이게 진대단가 진대 10월에 이르러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 그럼 이 사료는 진대법 사료네요. 그렇죠? 194년에 고국 천황 때 있었던 거잖아요.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를 통해서 시행된. 그럼 이 왕은 고국 천황이네. 그렇죠? 고구려 고국 천황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낙랑군을 축출했던 거는 313년 고구려 미천왕 때고요. 이게 뭐야? 이 진대법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거 진대법인데 진대법을 주면 어떻게? 그렇잖아. 좀 짜증나네.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하였다.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한 왕은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이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건 광개토 대왕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선지를 좀 잘하게 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3번 한번 보시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신돈이 이것을 설치하자고 요청하였다. 여러분도 신돈이 설치한 거 2개 알아요? 신돈이 설치한 거 2개 아냐고요? 2개.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죠? 전민변정도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전민변정 한자 뜻 보세요. 땅과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거죠. 도감이라는 건 뭐 임시관청이라는 얘기니까.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건 경시서예요. 고려시대로 보면 시전의 물가를 담당하는 관청은 경시서죠.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건 고려시대 기준으로 보면 3사가 됩니다.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 이거죠. 이거잖아. 전민이 이것들 아니야?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이 녹과전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고려 원종 때, 그죠? 1271년에 지급된 건데, 신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경기 파련의 땅을 녹과전으로 지급한다. 뭐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급한 거랑 전민변정도감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죠.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죠. 좀 사료를 주의해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자, 이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위쪽을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압록강이 여기가 막 백두산이면 여기가 압록강 아니에요? 그죠? 이쪽이 압록강이죠. 황해로 빠지는 게.
그럼 이 압록과 안팎 역시 우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 지역. 이 안팎이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여기를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너희 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서 왕래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주고받는 주체는 뭐냐면 여기는 고려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말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너희랑 지금 교역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몰아내고 너희와 교류하겠다 이거니까 이게 거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민족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이 말한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희죠. 서희가 거란의 소선영과 외교談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잖아요. 이 정답은 이거예요. 답을 3번으로 고르시는 분들은 사료 학습에 좀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죠? 실전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쭉 읽고 여진 이런 키워드 하나 가지고 문제 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맥락을 뭐라 그러죠? 맥락, 문해력, 이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 사료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사료의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런 공무원 시험 스타일은 그 구닥다리 스타일은 지났다니까요. 옛날 스타일 있잖아요. 그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 사료의 키워드 가지고 문제 푸는 스타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실전동영 모의고사에서 앞으로 문제 추세가 바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었죠. 목종을 폐위한 사람은 누구냐면 강조예요. 이제 강조의 정변 당시에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앉혔고요.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던 사람은 강감찬입니다.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윤관이죠. 이 4번은 서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보시죠.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곳이 어딘지를 좀 보시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대요. 너무 어려워. 평양, 그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만점 방지형 문제 같아 아무래도. 평양을 어떻게 찾아? 이걸 읽고 장수왕이 어디로 수도를 옮겼느냐? 이거 너무 어려워. 묘총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자, 쌍성총관부가 설치됐던 곳이에요. 이게 지 행정구역으로 보면 화주가 되고요. 화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명으로 얘기하면 천령 이북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니죠.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쌍성총관부가 설치돼서 하는 지역은 요 지역 아니에요? 요 지역이 쌍성총관부 관할 지역이잖아요. 아니죠. 장수왕이 여기로 수도를 천대요. 망이 망소위가 반란을 일으켰던 곳은 어디예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키죠. 공주.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6년에 일어났던 일명 중서희가 뭐라고 하죠? GSO 사건, 편의점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대동강 하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1923년 조선령 평사가 만들어진 곳은 진주라는 곳이에요. 진주. 1923년 진주에서 조선령 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지역 통합사 문제입니다. 지역 통합사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많은 수험생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자, 이근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쵸? 매소성에 머물렀다. 이거 매소성 전투네. 매소성 전투는 우리가 뭐 할 때 공부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나당전쟁 할 때 했었죠. 나당전쟁. 나당전쟁이 670년부터 67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매소성 전투 전에 마전적성 전투가 있었죠. 마전적성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수성 다음에 뭐예요? 기벌포 이렇게 있었죠. 이거 두 개는 675년이고 이거는 676년. 이 기벌포 전투의 승리가 곧 삼국통일이다. 중석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료에서는 675년 이 매소성 전투를 주고 지금 이 발문을 보면 여기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뭘 찾는 문제예요? 그렇죠. 시간 찾는 거예요, 시간. 사건의 어떤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시간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수성 전투가 나당 전쟁 때 일어난 전투라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웅진도독부가 설치됐대요. 자, 웅진도독부는 언제 설치됐냐? 백제 멸망 직후에 설치되거든요. 자, 한번 보죠. 백제 멸망 이후. 그럼 백제 멸망이 언제 돼요? 660년에 되죠. 그럼 웅진도독부가 660년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여기 한번 보세요. 나당 전쟁은 670년부터 시작하는데 660년에 백제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웅진도독부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김음돌 반란과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립된 건 이거 두 개가 신문왕 때 일이거든요. 그죠?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신문왕이면 잘 생각해보면 신문왕 전이 문무왕이죠. 문무왕 후가 신문왕이니까 이거 두 개가 답이네요. 당연히. 매수성 전투는 문무왕 때 있었던 거잖아요. 복신과 도침이 부역 풍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게 백제 멸망 이후 똑같네요.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럼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 멸망 이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연도 정확히 알 필요 없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왜? 매소성 전투 이런 거 아주 좋죠. 기벌포 전투 이런 거 좋아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취리산 회맹 뭐 이런 사건을 줬으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졌을 텐데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도 정확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7번입니다. 나열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게 지증왕 512년, 고구려 서안평 점령 미천왕 313년, 백제의 대야성 점령 의자왕 642년, 신라의 금강과야 병합 법풍왕 때 뭐 522년, 532년. 이렇게 연도 이렇게 풀라고 그랬어요?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냐고 이렇게 풀면. 신라가 우상국을 복송한 건 어느 왕? 지증왕. 이건 미천왕이에요. 자, 지증왕은 6세기, 미천왕은 4세기 때 왕이야. 이건 뭐 시대 구분 돼야 되고요. 백제의 대야성이 함락된 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은 7세기 때 왕이에요. 그리고 신라의 금강가야가 병합된 건 법풍왕 때입니다. 그러면 가와 라가 6세기라서 겹치긴 하는데 세상에 이게 뭐가 겹치는 거예요? 1, 2, 3, 4. 4세기, 6세기, 512년, 532년, 642년, 7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나가, 라,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있죠. 이게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스타일 문제거든요. 삼국발전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왕의 업적을 이렇게 한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 여러 명의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요즘에 삼국의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삼국의 왕을 먼저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왕의 업적을 외우는 거는 국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왕의 업적만 잘 외워도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사까지 포함하면 대통령 그 시기 구분만 잘해도 80점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려시대 문화사 문제하고 이게 9번이 조선시대 문화사 문제인데 아까 전에도
제가 총평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들이에요. 특히 공부가 온전하게 돼 있지 완성 단계로 가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저는 그 해설 방송할 때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적중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중에 틀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자꾸 적중을 했다 이러면 재수 없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모의고사 특히 이제 풀거나 이럴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것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고려시대 문화사 이 건축 부분에서. 그럼 하나 보죠. 막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 구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3개,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 3개 묶어놓고 주심포 양식으로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여러 개 건축물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사리원에 있는 성불사 응진전 이 성불사 응진전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황해도 상불사가 아니고 성불사예요. 이거 오타예요. 성불사 응진전이에요. 양식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석탑 공부할 때 제가 고려의 석탑이 어떻게 나오냐면 고려 초기의 석탑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들이 있어요. 고구려의 그 석탑을 계승한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이 있고 백제의 석탑을 계승한 부여 무량사 5층 석탑과 익산 왕궁리 석탑이 있고 신라의 석탑을 계승한 현화사 7층 석탑이 있다. 그리고 고려 중기로 넘어오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다.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제 선배 누나한테 싸다고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씨야 이 탑이 엄청 높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탑 아니에요? 이게 원이 아니고 송이죠. 원의 석탑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그렇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정답은 2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송. 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이건 진짜 제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려시대 승탑은 2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본서나 이런 데 보면 승탑이 너저분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고려시대 승탑입니다. 승탑 중에 기억해야 될 거는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인데 이 탑은 왜 중요하냐? 신라 하대 때 8각 원당령 승탑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을 잘 기억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이라는 승탑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왜 기억해야 되냐면 조선시대 석종령 승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승탑은 하나는 신라하대의 영향을 받은 거, 하나는 조선시대 승탑에 영향을 준 거, 이렇게 해서 이 2개를 기억해놔야 되는데 하나는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이고 또 하나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이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의 8각 원당령 양식을 계승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선생님, 상정 고금예문이 가장 오래된 거 아닙니까? 현존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아마 틀리셨으면 이거 틀리신 분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 8번 문제.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문제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돼? 이 축척을 사용한 거예요. 이 축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죠. 태종 때. 근데 중국에서 들여온 고려만국전도를 참고했대요. 이 고려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제작한 지도인데 이걸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면 선조 때 이광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고려만국전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이걸 참고할 정도면 조선 선조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응?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천상열차라는 게 뭐예요? 천문현상을 차례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별자리를 표시한 그림이죠. 고구려의 천문도를 석각했던 태조 때.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실제 거리. 이 동국지도는 두 개가 있죠. 그죠? 우리 세조 때 양성지가 실측을 해서 제작한 동국지도가 있고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잘 나온다. 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나온 거예요. 백리척으로 제작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 지도죠.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지도 문제가 나왔어요. 뭐 지도 문제는 매번 나올 때마다 중서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매번 나올 때마다 틀리는 학생이 무지무지 많은 문제예요. 왜? 안 하니까 공부를. 이거 안 하잖아요. 잘 공부.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가 뭔지 한번 보죠. 임진을 한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미자는 쌀 미자겠죠.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1608년이면 이게 광해군 때예요. 1608년이면 광해군 원년이죠. 광해군 때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이 건의해서 이것을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 그러니까 이게 토지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 그럼 이게 뭐냐? 민결에서 쌀을 거뒀다 이거 아니야? 1608년에. 이게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제일 중요한 게 현물로 거뒀던 공납을요. 뭐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전세처럼 민결에서 미국을 걷는 건 전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적 상황 잘 보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뭐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쌀로 걷자는 수미법 주장했는데 수미법은 지주들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결국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1번부터 장시의 확대의 대동법이 왜 기여하느냐? 이거 아니죠. 이게 대동법이 되면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공인은 공납을 대신해 주는 사람인데 이 공인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공납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공납해 주는 사람인데 공납을 해주는 이 사람은 선해청, 이제 대동법 이후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쌀을 거뒀는데 선해청의 미곡을 가져다가 지방 장시를 돌면서 국가가 필요한 현물을 사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사서 선해청에다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 장시가 확대되죠. 그래서 이 수치체제의 변화가 상업의 어떤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아마 틀리신 분은 이걸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대동법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동법은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대동법에 의해서 조선 후기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거 있죠. 이거는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을 했을 때 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죠. 그러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2번이 답이 됩니다.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했다. 이 공납의 폐단이 뭐냐면 방납입니다. 방납은
그 아전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농민들이 내는 현물을 막는 거죠. 저 방자가 막을 방자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막아서 자기네들이 그 아전들 입장에서 보면 지네들이 거래하는 상인들의 물품을 공납으로 내고 농민들에게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확 후에 쌀로 몇 배씩 이자나 이런 걸 붙여서 뜯어내는 방식이 방납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거예요. 공인이 등장하는 거죠. 왜?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쌀로 거두면 그럼 현물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현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현물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쌀로 거둔 걸 공인에게 줘서 그 공인이 현물로 바꿔치게 해오는 거니까 맞는 설명. 정답은 2번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 정교의 대한개년사인데 이 서원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서원을 철폐한 사람.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했는데 만동묘도 없앴나 봐요. 누구였어요? 흥선대원군이죠. 제가 수업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물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인물 문제를 낼 때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최다 기출됐던 인물이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한국사 문제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을 준 거예요. 사창제 실시한 거 맞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죠. 대전 회통 맞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한 게 아니고 비변사를 없앤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서양과 수교를 거부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선포문인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떤 선포문인지를. 이 선포문을 발표한 성립한 정부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거 3월 1일이면 3.1운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 3.1운동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 민주공화정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는 털어버려 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군자금도 모금하고 정부 필요 비용도 모금하고, 모금이라기보다는 정부 필요 비용도 확충하고 그랬던 거죠. 독립공채. 기관지로 독립신문 발간합니다.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닙니까?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이 발간되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발간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광수입니다.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 연통부 상관없어요. 설치한 거 맞고요. 재정확보를 위해 전환국을 설치했대요. 이건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돼. 전환국은 화폐 발행하는 곳이에요. 1883년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언제 없어지냐면 1904년 메가타가 부임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전환국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이 제1회 수출의 날은 1964년에 이제 추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964년 제1회 수출의 날 이런 걸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그 공업화, 그 다음에 산업화 이런 것에 수출 뭐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연도를 굳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지금 인물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좀 논란이 있어요. 박정희의 이 집권 있죠. 이거를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61년 5.16으로 보느냐. 그럼 이게 박정희 군정부 그러니까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63년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63년 선거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선거를 해서 63년 대선을 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아마 이 집권을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로만. 근데 이게 집권이라는 말이 조금 기준이 모호해요. 이게 시간이. 이걸로 봐야 될까 이걸로 봐야 될까. 왜냐면 정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당연히 이거겠지만 나가 집권을 했다? 그럼 언제 집권했느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의 집권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뭐 이렇게 뭐라고 공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되면 62년에 5차 개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5차 개헌이 뭘로 바뀐 거냐면 장면 내각정부 때 대통령은 간선제였어요. 왜냐면 내각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 5차 개헌 때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당연히 바꾸고 5년 중임제로 이게 4년 중임제로 바꾸거든요. 이해되십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이의 제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 이거 1번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좀 이의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직권이라는 말이 좀 이 기준이 모호해요. 물론 공무원 시험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직권이라는 게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좀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5차 개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선제가 된 거니까 5차 개헌 때. 논란이 있다. 아마 답은 4번이 답일 거예요. 그냥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가 66년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게 62년인데 이 62년에 추진했던 5차 개헌을 박정희가 집권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박정희 군정 상태를 집권 전에 미집권 상태, 과도기적 상태로 보느냐 이런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세요. 뭐 혹시 모르잖아요. 1번 선택하신 분들은 또 아까울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정확한데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3.1민주국선언을 발표했던 거는 이거는 76년에 재야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뭐 문익한 목사라든지 장준하, 그다음에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대중이 장준하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했던 거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반대거든요. 관련이 없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건 48년 9월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구성된 거니까 이거는 박정희 때가 아니고 이건 뭐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이거는 박정희가 추진한 사실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기는 맞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니까 이걸 본인이 추진하지는 않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죠. 13번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뭐 간단하게 체크하면 4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좀 걸어 보자는 거죠. 왜냐면 또 1번으로 또 이제 이걸 4번 또 이렇게 얘기하면 4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또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61년 5.16으로 직권을 보고 60년, 그러니까 61년 5.16을 박정희 직권으로 보고 풀었던 분들, 그 다음에 5차 개헌이 떠올라서 5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사실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서 푸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다소 안타까울 수 있는 거니까. 4번으로 선택하신 분들.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풀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의 제기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붕당 찾는 문제예요. 이건 인물 찾는 문제가 아니고. 자, 상수하여 아래기를 신이 좌참찬 송준길입니다.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송준길이에요. 이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았는데 이 절차에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송준길이 누구냐면 송시열, 송준길 이런 사람들은 서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인은 지금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얘기니까 이건 남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뒤에 내용은 뭐 굳이 뭐 분석할 이유 없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 털어버리면 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풀면서 뭐 송준길 이름이 나왔으니까 아 이거 서인이다. 뭐 뒤에 읽어보니까 막 중략도 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그럼 송준길, 아 나 송준길 서인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요. 맥락을 보라고요. 맥락. 그 위에 문제 발문 잘 읽고요. 지금 송준길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송준길의 주장을 지금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료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사료들을 잘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속상해요. 이런 거 틀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기사왕국 맞잖아요. 정권 잡은 거.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건 서인이죠. 북인을 몰아내고. 정조식이 탕평 정치 한 축을 이뤘어요. 서인과 남인이 한 축이잖아요. 정조시기 때. 그렇죠? 그리고 경기 남인 이런 친구들이 정조가 좋아했던 친구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경기 남인 출신이 누가 있죠? 정조가 좋아했던 사람? 그래요. 그 사람. 막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정조하면 그 사람밖에 안 떠오르잖아. 정약용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이 경기 남인이잖아. 이와 성운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붕당은 바로 서인입니다. 이 이의 학파가 나중엔 노론이 되고 성운 학파가 나중에 소론을 또 형성하게 되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역과 디귿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나 시기는 삼포회란이 일어났네요. 삼포회란은 중종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종 5년 1510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건 선조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159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을사사화는 언제 일어나죠? 명종 직위년 1545년에 일어나죠. 뭐 이게 답이네? 예성, 연중, 인명선? 설마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반포됐대요. 성종입니다.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고요. 갑인자, 경자자, 밀랍 대신 십자판 조립 방법, 이게 세종이죠. 개미자가 태종, 갑인자, 병자자, 병진자 이런 것들이 세종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정말 여러 문제 풀어봤거든요.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 법령을 주고 법령이 제정된 시기 혹은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정된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행된 시기를 묻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회사령이네요. 회사령은 언제 폐지되냐면 1920년에 폐지돼요. 언제 제정돼서? 1910년에 제정돼서 1920년에 폐지가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 시기를. 뭐 뒤에 읽어볼 필요 없고요. 1번 산미증식 계획이 폐지됐대요. 산미증식 계획은 언제 시작되냐면 1920년에 시작돼서 남면 북양 정책이 시작됐던 1934년에 끝나게 되죠. 그럼 이게 폐지된 거니까 1934년이네요. 근데 이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10년대 찾는 건데.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제정되고요.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 북양 정책은 1934년에 추진이 돼요. 다 틀렸네요. 다 30년대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 이게 몇 차죠? 그래요.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차 조선교육령은 언제 제정되죠? 공포되죠? 1911년에 제정 공포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시행된 시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소총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서 소총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유엔 소총회 아니겠어요? 유엔 소총회는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묘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그러니까 한국임시위원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뭐 하는 거예요? 선거 진행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소련과 북한에서 이거를 거부하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이 거부됐잖아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린 것이고 유엔 소총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48년 5월 10일에 선거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죠. 미 군정청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건 미 군정청이 설치된 건 45년 9월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월 9일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자원합작위원회도 말이 안 되죠. 46년 자원합작위원회는 7월에 7원치기 10월에 발표되는 거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46년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는 거니까 이건 뭐 시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소총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고 나서 2차까지 결렬되고 나서 유엔 총회가 유엔 소총회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의 관계자 오타가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 막 이게 촉각을 다투는 거라서 좀 이게 급하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사건일 때에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일본의 영사 재판권이 치해법권이 인정되는 거? 그럼 이거 뭐야?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원래 정식 명칭은 이거죠. 1876년 2월에 체결되죠. 그죠? 지금 이 사이 시기를 찾는 거예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 행상에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양화진 열고 영업소 하고 뭐 이게 청나라 상인이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 그럼 1876년부터 1882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 찾는 거 아니에요? 찾으면 되죠 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언제? 이거를 보여주는 조약이 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일본 화폐 사용이. 그럼 이게 1876년 7월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아니에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 조일 무역규칙 말이에요. 이게 뭐지? 답이잖아요. 정확히 답이잖아요. 제가 이 문제 사이 시기 푸는 문제 동형 모의고사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가끔씩 인과관계로 푸는 문제들이 많다. 이거 만들어지고 부속조약 체결되고 그 부속조약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가 압록강유역의 산림체벌권 획득한 건 아간파천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간파천 직후 1896년.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죠. 아간파천은 189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사회가 조직된 건 1898년에.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황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적어도 뭐가 선포된 이유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유다. 함경도의 반공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대. 함경도 반공령이 언제? 1889년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반공령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1894년까지 지속돼요. 근데 이게 지금 반공령이 선포된 것 자체가 일단 이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이유니까. 왜냐면 반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일 통상장정 개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개정 조일 통상장정 안에 반공령 선포 규정이 반공령 규정이 삽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에 개정 조일 통상장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 넓고 큰 법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정의 신령 앞에 맹세하노니 독립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러러 조정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문제 털면요.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탁지하문에서 조사를 부과한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도 되고 2차 가보개혁도 되죠. 그렇죠?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는 1차 가보개혁. 근데 원래 2차 가보개혁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이 관할한다. 자, 홍범 14조의 내용이죠.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네요.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해. 이건 1차도 되고 2차도 돼요, 다. 왜? 2차 가보기획 때는 어떻게 돼 있죠? 2차 가보기획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기억, 니은 정답. 지게발급은 광무개혁 때 되는 거니까 이거는 2차 가보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이 이게 1899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개혁과 이 대한천일은행 설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금융 부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해줬냐면 일본의 상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이제 침투하고 상권이 위협을 받자 우리나라 상인들이 어려워지니까 민족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인을 돕기 위한 민족 자본을 가진 은행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것들이 상권 수호운동 과정에서 큰 울타리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만주사변이 발생을 해요. 만주사변은 1931년에 발생을 한 사건이고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발생을 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이 소학교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고 뭐 아니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조선 교육령이 3차 조선 교육령 때 2차부터 해볼까요? 2차 조선 교육령 때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할 수 있으면 한국인도 소학교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부터 38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뭐 나중에 4차 조선교육령도 있지만 43년에. 그러면 여기 43년까지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은 이때도 볼 수 있고 이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때는 못 보잖아요. 아니에요. 조선인이 일본어를 하면 다닐 수 있잖아요. 2차 조선교육령 때도.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건 맞는 거죠. 한국신민서사는 1939년 아니 39년이 아니죠. 이거는 창씨기명이니까. 한국신민서사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와 관련돼 있죠. 뭐 계속 요 시기와 유지되는 요 시기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국신문은 1898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폐간되잖아요. 이 시기 어떻게 봐요? 쌍성보 전투는 누가 한 거예요? 한국 독립군인, 이게 지청천이 이끌었던 군대죠. 한중 연합작전과 관련돼 있어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한중 연합작전과 쌍성보 사도하자. 이게 1932년에 일어난 한중연합작전 전투거든요. 정답은 이건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저기 잠깐 한 1, 2분만 제가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앞으로 지방지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